굿모닝 프레지던트. 아이고, 안녕하세요. 추석 한가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에는 뭐 날씨가 흐려서 보름달을 못 본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좀 서운하셨죠? 대신 저희가 이 진실의 보름달을 크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이 새로운 패널을 한분 모셨습니다. 뉴페이스 일명 올드 페이스입니다. 낙방거사 정진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낙방거사가 이 닉네임이신데 낙방 몇 번 하셨어요? 저도 잘 기억할 수 없어요.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언카운트가 그리고 본선하고 또 예비 후보하고 네네. 이런 것을 그 발표 기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필요한 만큼만 항상 말을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3번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깔끔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도 3번이 훨씬 6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그거는 이제 이 통계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죠. 원래 그 저기 낙방의 추억은 잊어버리고 싶어합니다. 많이 잊어버리시면 좋겠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아이고 예. 그럼 곧 성공하시겠네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추석 연휴 동안 우리들 밥상머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명하는 해설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나 씨 추석 때 송편 많이 드셨어요? 네. 한 상 먹었습니다. 송편 말고 저기 화천대유처럼 세게 먹었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화천대유 하세요. 자, 우리 이나 씨가 먼저 이 대장동 사건의 개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시죠. 네. 대장동 개발 사건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장동 개발 사건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뭐냐? 들여다보면 대장동의 성남시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과 구도심의 공원 조성 사업을 하는 두 가지 사업을 얘기합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2005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2009년 MB님께서 LH 출범식에서 LH는 민간 회사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는 사업을 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당시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위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포기에 대한 압박을 넣었어요. 다음해 2010년 LH는 결국에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 철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영수라는 국회의원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죠. 뭐, 대놓고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압박이 있었겠죠. 이로써 이제 LH가 포기함으로써 민간 개발 사업자들에 대한 이익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해에 2010년 이재명 지사님이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성남시가 민간에게 넘어간 이 개발 사업을 다시 공공개발 방식으로 돌리기로 심의 의결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의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예산도 부족하고 이렇게 그렇죠. 큰 개발에 대한 여러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민간 사업자 이제 민과 합동을 하는 민간 50대 사업자 50. 네.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를 합니다. 이에 이제 3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응했는데요.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이에 응했고요. 최종적으로 5,503억 원의 개발 이익 환수를 보장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이 설립되었는데요. 이게 성남의 뜰 SPC입니다. 성남의 뜰에는 성남도시공사와 컨소시엄 5개사 그리고 이 투자 회사들이 합의해서 만든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이렇게가 소속되어 있고요. 이후에 이제 진행 과정 중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름으로써 인가 조건을 변경해 성남과 판교를 연결하는 이 터널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2008년에는 이제 판교에 이제 청약이 시작되고요. 성남과 판교 대장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쉽게 정리해 볼게요. 이 언론사가 이야기하는 5천만 원 넣어서 500억이라는 1000배 이익을 튀겼다. 이거는 과정이 생략된 왜곡입니다. 5천만 원 넣은 게 아니고요. 5천만 원은 그 개발 회사를 만드는 자본금입니다. 회사를 만든 돈이에요. 이 흔히 하는 회사 서류 만들었는데 5천만 원 들었다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투자금이 350억이 들어갑니다. 350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PF라고 해서 보증을 받는 것이 7천억 보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은행 돈을 가지고 1조 이상이 들어가서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남겨서
5,500억이 성남시로 들어가고 1,100억 정도가 이 화천대유라든가 이 흔히 하는 자산관리회사에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중간 단계를 딱 빼버리고 350억 투자된 거, 7천억 보증선 거, 그다음 땅값 들어간 과정들을 다 빼버리고 5천만 원 넣어서 500억 남겼다. 이런 식으로 뻥을 튀기는 왜곡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대단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왜곡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정리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2005년에 이제 LH 중앙정부기관이죠. 그때 2005년이면은 그게 MB 정부 시절. 노무현 정권이죠. 2005년은. 예. 어쨌든 중앙정부인 산하기관인 LH에서 100% 공공사업으로 하게 그렇죠. 됐다가 예. 정권이 바뀌면서 MB가 들어와서 공영개발을 자꾸 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고 그에 편성해서 그 당시 그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LH의 공영개발을 포기해라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결국에는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이제 100% 공공이었던 사업이 100% 민간 사업으로 갔는데 그 이듬해 다행스럽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시면서 최소 결과적으로는 50% 이상의 이익을 보는 반공영 반민간으로 갔지만 그때 사업을 디자인할 때는 5,503억을 제외한 추가적인 이익이 날지 안 날지 몰랐기 때문에 한 70% 공영 30% 민영으로라도 100% 민영으로 뺏길 뻔했던 것을 7대3 정도로 땡겨왔다가 이제 그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5대5 정도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100% 공영에서 100% 민영으로 가다가 5대5 정도의 반공 반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100% 민영으로 갈 것을 50%라도 공공으로 가져왔다. 이제 이렇게 된 결과인데 왜 100% 다 공영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50% 정도를 민간에게 넘겨줬느냐,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이 있는 거죠. 그 50%가 이제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아까 말했던 그 쭉 흐름을 보면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50% 공공 이익으로라도 환수한 것이 대단히 큰 성과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죠. 인식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맞아. 이제 성남개발공사죠, 그죠? 그렇죠. 성남개발공사에서 그 많은 그 사업비라든가 부지 매입 비용을 댈 능력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반으로 했던 거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성남개발공사가 50% 지분을 들어간 이 공공개발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성남시가 가져온 5천억은 다시 민간이 더 가져가는 상황이 100% 민간으로 가는 거죠. 100% 그렇죠. 특혜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네. 그게 특혜였다면은. 그래서 근데 또 LH는 아까 제가 처음에 중앙정부 산하기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아니겠습니까? 토지주택공사가. 그러니까 막 일정한 그 1조 5천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관이었죠. 그런데 LH가 손들고 나가면서 전부 민간 건설업자에게 넘어갈 뻔했는데 성남시라는 경기도 개발공사도 아니고 성남시라는 기초단체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00% LH가 하려던 100% 사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 50% 정도라도 자기들이 그 공공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민자를 조달하고 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왜 100% 안 했느냐? 이것은 오히려 이명박한테 물어봐야 되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야당에서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은행 컨소시엄, 그 다음에 메리츠 컨소시엄, 또 뭐죠? 세 개 하나 또 있는데 산업은행. 산업은행 컨소시엄 중에 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줬느냐 그 질문을 하거든요. 점수가 20점이 더 나왔거든. 그것도 저는 오늘 오면서 봤는데 이 보수 언론에서 했었던 말이에요. 보수 언론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제기를 했는데 이 20점의 가산점이 공모 당시에 이 자산 운용 회사를 있거나 아니면은 만들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라도 낸다면은 가산점 20점을 주겠다라고 이미 공지가 됐었던 내용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자산 운용 계획서를 첨부하면은 20점이 플러스가 됩니다. 만점은 1000점이에요. 만점은 1000점인데 거기에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내고 나머지 두 개 회사는 이 자산 운용 관리 시스템 하겠다는 것을 계획서를 안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가게 됐는데 또 일각에서는 뭐 이야기하면 왜 두 개 회사가 그걸 안 냈느냐, 담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또 제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2011, 2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뭐 이명박 정권 말기도는 박근혜 정권 초기 그렇죠. 성남시장이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그때 불공정 경제 입찰의 결과가 불공정하게 결정되었다면 그 떨어진 저도 낙방거사지만은 떨어진 산업은행이라든지 뭐 메리츠 정권이라든지 의 컨소시엄에서 당연히 소송이라든지 고발을 그렇죠.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그렇죠, 그 그렇죠. 집권 세력이 이재명 성남시청이 했던 만약에 부정한 짓이 있었다면 그것도 가만뒀을 리가 그렇죠. 있는 말도 이게 안 된다 된다, 이런 된다. 생각을 해야죠. 그거는. 그 당시에 금방 우리 그 시장의 논리상 낙방한 사람들은 당연히 부정선거에 있으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는 저도 뭐 해보려고 하다가 소송비가 많이 들어서 못했지만 네. 낙방거사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시의회 회의록, 속기록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2016년도였죠.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그 당시 개발 이익을 성남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나눠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공공으로 갖고 왔는데 나눠줬다라고 한 표현이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이 관련돼서 사건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별건 수사할 때 아닙니까? 그죠? 별건 수사할 때고 2018년이 뭐 민주당 그 문재인 정권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여당 내 야당이잖아요. 그냥 넘어갔을 리 없죠. 탈탈 털렸을 겁니다. 그랬는데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맞아. 최종적으로 쟁점을 보면은 이 성남시가 결국에 이익을 얻었냐인데 성남시는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익을 많이 얻었죠.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언론에 나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게 이익을 좀 나눠 가지는 법조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들어보셨어요? 네네. 지금 권순일 대법관,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김순환 전 경찰총장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오늘 또 한 사람 나왔던데 이경재 변호사까지 쭉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당하고 친한 분들이죠? 빨간색인가요? 곽상도 의원. 그 아드님께서 화천대유에 계시다던 그분? 그러니까 이 원유철 의원. 원유철 의원도 고문으로 잠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이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요.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 이명박 정권 말기 박근혜 정권 초기에 아무리 성남시청이 주관하는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성남시청과 관계되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의 감시가 그 엄혹한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화천대유의 그 대표자께서도 그 회사의 멤버를 구성할 때 그 당시의 정권과 소통이 되는 다양한 채널들을 확보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이 뭐 합법적으로 그 화천대유의 사업을 뭐 설명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합법적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고문으로 영입하고 또 고문료를 지급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뭐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는 뭐 특별히 그런 고문 활동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다 이런 것은 지금 드러나고 아직까지는 나온 건 없죠. 네. 그것은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해보면요, 이 화천대유의 이 실질적인 오너는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인데 이 특정 대학을 나와서 이 법조 출입 기자를 오래 했고요. 법조 출입 기자를 오래 했고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이사들이라든가 또 고문들이 대부분이 그 사람과 같은 대학의 출신의 법조인들이 많아요. 이게 보면은 일단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죠? 이 개발 사업을 하면은 분쟁이 수없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 화천대유의 이 실소유주인 사람이 이 권순일 대법관을 왜 고문으로 영입을 했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송신탑을 지하하는 문제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돼가지고 그분을 영입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인허가가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의 것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관계를 해소하는 법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발회사에는 늘 이렇게 법률적 자문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사건 이름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대장동 사건이 아니라 화천대유 사건으로. 화천대유 사건. 대장동 주민들 되게 속상하시겠어요. 화천대유 의혹 사건. 의혹 사건 좀 의혹. 제목을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분노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부동산 기자들이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정치부 기자들이 이 기사를 쓰는데 부동산 기자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야. 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본금 문제도 국민들은 잘 모른다고요. 자본금이 네, 잘 뭔지, 몰라요. 투자금이 뭔지, PF가 뭔지, SPC가 뭔지 모른다고. 근데 정치부 기자는 그걸 막 의혹이 있는 것처럼 써대는데 이게 부동산 기자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특정 보수 언론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현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 의혹이 있는 이 고발 사주 의혹 검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타기 하려는 하나의 쟁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그런 것은 측면이 있죠, 그죠? 그건 당연히 있겠죠. 뭐 지금 이미 그 민주당 내 경선 주자들 중에서도 추미애 후보나 김도관 후보조차도 이번 화천 대유건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의 고발 사주건이 지난 추석 밥상에서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정치적인 모든 그 정치권의 이슈가 정치 정략적이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물타기였다라고 보고 싶고 여기에 핵심은 그것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화천 대유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라는 건데 아니 화천 대유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그 자산관리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화천대유가 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자산관리회사로 그 등록되었는가, 일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51대 49의 지분으로 가지고 그 시행했던 일인데 그 51은 성남시청, 그 성남도시공사가 를 관할하는 성남시청에서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49는 아까 말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 또는 SK 다음 하나은행 등 컨소시엄들의 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나은행이 선정되었는데 그 하나은행에서 자신들의 영업행위에 필요한 그 자산관리회사를 거기다 갖다 붙인 거 그것은 하나은행의 그 권한이고 책임이고 그런 문제를 그걸 왜 이재명 후보에게 갖다 대느냐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개발 사업에 보면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개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은행권에서 PF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돈을 누가 조달할 수 있느냐, 조달 능력이 있느냐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흔히 하는 하나은행이 그게 제일 탁월했던 거예요. 탁월한 그런 능력을 있었고 그 자산관리 계획까지도 세웠던 거고. 그렇지. 그래서 20점 더 받아가지고 따따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은행이라든가 거기 물어봐야 되는 거고 떨어진 회사한테 너네 왜 떨어졌어요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을 이재명하고 무리하게 연결시켜 준 것, 이것을 언론에서 심지어는 뭐 장기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뭐 취직했었다라든지 또는 그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뭐 또 연관이 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 소위 허위 보도가 이제 나오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게 가짜 뉴스에 의한 프레임 맞추기 아닌가. 그렇죠. 프레임 맞추기 속에서 나오는 그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의 그 물타기 아닌가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저는 이게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고 대선까지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네. 일반 국민들은 이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어려워요. 그리고 되게 피로감이 엄청 쌓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미 5천만 원 넣어가지고 1,000배 벌었다라고 그 잘못된 거짓 프레임을 짜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선까지 끝까지 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대선까지 끌고 가죠. 네. 이제 그 국민의힘이 특검을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일반적으로 현재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과 국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국민의힘 연합에서 이제 그 요구서도 제출하고 했던데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거죠. 이게 그렇죠. 사법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국정조사 사실은 별 정치공세죠.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특검인데 특검이라고 하면 일단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과된 법에 의해 가지고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각 교섭단체들이 또 추천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추천된 특검 후보들을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명된 특검이 특검단을 또 구성해야 하고 1년 갑니다. 1년. 그 이후에 다시 예를 들면 자료를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가지고 저거 하다 보면은 이것은 사실은 대선 지나고 내년 뭐 가을이나 돼서 또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이것을 그 쟁점을 최소한 내년 3월 9일인 대통령 선까지 끌고 가 보겠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사실은 여기에 설사 내년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는 바이겠지만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됐을 경우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사실은 대통령 불복 프레임까지도 끌고 갈 그 자락을 까는 거다. 이것은 최초로 이야기하는 주장 아닙니까? 빅피처네, 빅피처. 역시. 혹시 저기 그쪽 당 사람들하고 친하신 분이죠? 예, 제가 그 지나다 보니까 제가 주로 낙방을 해가지고. 야, 이거 새로운 이론인데요. 역시. 예. 불복 프레임 갈 수 있는. 불복 프레임, 대선 불복 프레임. 그러니까 윤석열의 칼 것이 문재인으로 끝내는 조국을 거쳐서 문재인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과 함께 이재명으로 가는 칼 끝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야. 근데 어떻게 낙방을 하셨으면 이렇게 예리하게 분석하세요? 진행하시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좀 여론조사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국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쌓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막 보려고 하는 의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 나왔었던 프레임들만 보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성명불상에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기분 나쁜 거죠. 아무래도 불로소득이 그렇죠.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미칩니다. 예.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팩트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그 프레임 속에서 특정인이 그 돈을 많이 벌었다. 자본주의 사회에 공짜가 없는데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그 의혹을 냄새가 난다. 사실 할 수 있죠. 예, 그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규명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전체에다가 일정한 타격이 될 수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엔 이것은 사법적인 영역을 넘어서 이미 정치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치의 영역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야당이. 왜냐하면 사법적인 그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을 끌고 오는 것이거든요. 공격하는 측 입장에서는. 그렇죠. 검찰하고 지금 특수본에서 다 수사하고 정치의 있는데. 영역으로 들어온다면은 이것은 팩트 유무와 관계없이 현재의 대통령 선거 판세와 함께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의 대통령 선거 판세는 어쨌든 치열한 그 백병전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다소 그 타격을 받겠지만 다시 회복해서 조금 지나면은 이것은 그냥 그 중간 정도로 5대5의 장기 대치전선으로 그럼 결국은 휴전선에서 만나게 된다 이거죠. 민주당 지지층들은 해소가 되고 저쪽은 안 되고 해소가 안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돼요. 지금 당내에서도 이 경쟁자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뭐 이낙연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부당한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있긴 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캠프 쪽에서도 이제 슬슬 그런 말씀을 없애고 계십니다. 이제 민주당 당 경선에 좀 집중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도 그건 너무 과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과도한 네거티브 아니었던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낙연 후보님의 좀 2%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경선 초반부터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하다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날도 다시 또 네거티브를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뭐 1차 경선인가 2차 경선에서 사실상 참패를 하신 이후에 이제는 뭐 정책 중심으로 간다고 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흠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애둘러서 다시 또 네거티브를 또 하고. 아니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의 측근들 몇 분은 이 대장동 건으로 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큰 건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면은 근거를 내야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정말로 만약에 그런 그 근거가 있고 한다면 후보를 그만둬야죠.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이 나라를 맡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최소한 우리 아군 진영 내에서는 만약에 그 정도로 큰 건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근거를 내야죠. 만약에 근거를 못 냈다, 이거 정치적 책임 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아무리 당내 선거지만 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상황인데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의 정치적 평가가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평가가 내려질 거다. 가장 그 냉정한 평가는
당원과 국민들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가장 큰 책임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지게 돼 있죠. 지금 그러면 추궁을 당하게 돼 있는 거죠. 이 민주당의 이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남 경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투표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저는 뭐 그럼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광주 전남 경선의 결과는? 저는 그래도 호남이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님의 어떤 일정한 선전이 예상된다고 봤을 때 그 격차가 좀 줄어들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 다소. 예를 들면 51%, 2%를 가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48%, 9%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35%를 넘기 어려웠던 이낙연 후보의 지지가 35% 이상을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대장동 화천대유권이 나오기 전에도 예상을 했던데 화천대유가 났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더 좁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저는 그 선에서 그치, 근데 우리- 그 정도 당연히 예상됐던 결과를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화천대유 때문에 폭 줄었다라고 언론이 또 쓰겠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정확하게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수치로 내기를 걸어야 됩니다. 내기. 저는 자, 예를 내기자. 들면 맥시멈 45대 35. 45대 35. 45대 35요? 자, 이나 씨. 그럼 최대한 좁다 하더라도. 네. 저는 그럼 49대 40. 49대 40. 49대 40 가겠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안 하겠습니다. 저는 44대 36. 어쨌든 다 그 10% 이내네요. 예. 10% 이상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네. 아마 그러면 저는 46대 34로 하겠습니다. 46대 그럼 30. 12%. 대충 10% 이상 벌어진다. 대충 하여튼 예상이 저도 이재명 후보가 호남만 해서는 50%를 넘기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은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누적 직결하면 50%를 그대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뭐 네. 이재명 후보에게도 또 이낙연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네. 크게는 민주당 전체에게도 별로 나쁠 것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경선 또한 좀 더 치열하고 좀 더 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좀 더 많이 받는 그쵸. 현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결과들이. 이제 그래서 갈등하는 주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를 들자면 또 이번에 또 수박 논쟁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유튜브 한두 번만 본 사람은 수박이 뭘 이야기하는지 다 알거든요.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하는 짓이 국민의힘하고 똑같다.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가. 그런 뜻으로 우리 이제 흔히 하는 열성 당원들이 그 단체 문자 보내고 하는 내용인데 그걸 5.18하고 연관시켜서 해석해서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사실은 참 앞뒤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흔히 우리 열성 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대장동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화천대유 의혹의 본질과 그다음에 이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조선일보는 경선에서 손 떼라. 이걸 이제 민주당 당원들은 절대 놓치지 말고 이 화천대유 건이든 아니든 선거 끝날 때까지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그 레거시 언론들이 예. 일부 언론을 제외한 상당한 그 언론들이 끝없이 개입할 것이다. 이미 이게 언론으로서 중립적인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직접 게임에 참가하는 플레이어로서 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맞서서 우리 그 민주당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점을 결코 간과하지 말고 열심히 싸워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나 씨는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아수라 영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킹 인용하겠습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럼 다른 이슈를 만들으라는 이야기네. 아니요, 이 사건이. 이 사건이 그렇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죠. 결국은 이 윤석열 후보를 정치권으로 끌어낸 게 보수 언론이고 또 윤석열 후보의 위기가 오니까 이 사건으로 덮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죠? 자, 뭐 대충 잘 들으셨죠? 뭐 제가 정리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합의를 봐서 결론 한마디로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손 떼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채택됐습니까? 예,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제 건 아닙니다. 손 들고 손 들고 합니다. 자, 같이 들어주십시오. 조선일보는 손 떼라. 손 떼라.
아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